오늘 주제를 일부러 제일 뒤로 돌렸습니다. 좀 천천히 할게요. 이제 이거 얘기하다가 오늘 다른 건 못할까봐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선 국제 정세가 성렬형 국힘 지지율을 결정합니다. 국내 정세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돈봉투 일어난 지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성렬형 지지율이 올라온 이유는 뭐죠? 국제 정세 때문입니다. 국제 정세가 성렬형 국힘 지지율을 결정합니다. 이전 역대 정부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중공, 베트남, 이란, 터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세계 최고 음모론 간패세인 인드라가 세계 정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이게 왜 이게 안 넘어가? 자유 이등형 친미 반중 대 파시즘 럼프 반중 친미 세 가지 항상 1타산피죠. 인들하는 이등형 반중은 커먼센스 상식에 근거한 반중이고 럼프 반중은 가짜뉴스 음모론에 근거한 반중이죠.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등형 반중은 가치 동맹과 함께하는 반중이죠. 미국 혼자 하는 반중이 아니라 전 세계와 함께하는 반중입니다. 반면에 럼프 반중은 럼프만 빼고 인류 전체를 반미하게 만드는 반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파시스트 푸딩이 좋아하고 파시스트 맥콘시파르가 좋아하고 파시스트 반쪽 정원이 좋아하는 겁니다. 럼프가 그래서 반쪽 정원대로 패스트 프렌드 반쪽 파시스트 반쪽 아베도 좋아했죠. 전 세계 파시스트들이 좋아했던 게 럼프 반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럼프가 계속 집권하면 할수록 미국은 고립되고 세계는 혼란에 빠지고 핵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겠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등형 반중은 선진국형 경정유착 반중이고 럼프 반중은 후진국형 정경유착 반중이다 이거죠. 럼프 반중은 경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등형 반중은 경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는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인드라가 확신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외보는 그동안의 100년 동안의 친중 전략에서 반중 전략으로 바꿨다. 이런 터닝 포인트는 대전환이기 때문에 향후 최소 50년간 최대 100년 동안 반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중이 우선이 아니라 친미가 우선입니다. 78% 친미, 22% 반중이지 반중이 100%거나 78%는 파시즘이다. 그건 또 다른 반중 파시즘이 된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 반중한다고 다 우리 편이 아니란 얘기죠. 반중을 앞세우는 것은 그건 자칫하면은 인종주의가 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건 반일 파시즘이나 반미 파시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FR에서 채텀 하우스가 참가했네요. 채텀 하우스는 미국 이외에 기능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미국 이외에 그 싱크탱크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는 채텀 하우스다. 영국 왕립이죠. 정식 이름은 까먹었는데 하여튼간에 제일 미국 싱크탱크를 제외하고서는 최고의 싱크탱크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있고, 채텀 하우스 역사를 보면 1차 세계대전 끝난 연후에 만들어졌고, 이 채텀 하우스가 1927년에 채텀 하우스 룰을 만들어냈죠. 채텀 하우스 룰이라는 게 뭐냐면은 비공식 회의를 한다 이거예요. 비공식 회의를 하는 이유는 까닭은 뭐냐면 거기에서는 온갖 얘기들을 다 가능하기 때문이죠. 공개할 수 없는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네. 영국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영국 소설이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영국 애들이 항상 세계 지도를 놓고 세계 정세를 논해요. 드라마조차도. 네. 그 정도로 어떤 간에 영국 애들이 이렇게 해왔어요. 네. 수백 년 동안 세계 제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면모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유본의 역사도 영국에서 시작했죠. 최초의 국유본 황제 가문도 베어링 가문이고, 두 번째가 로스차일드 가문이고, 그 다음 버트란트 러셀 가문, 이 모두가 록펠러 가문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영국의 기원을 둔 가문들이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이제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들은 인드라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오면 돼요. 여기서 인드라 블로그, 그러니까 인드라 블로그 내에서만 검색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하단부 카테고리 밑에 보면 여기 이렇게 물음표가 나와요. 현미경 같은 돋보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검색하면 인드라 블로그 내에서만 검색이 돼요. 전체에서 블로그 되는 게 아니라 인드라가 포스팅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일루미나티다, 뭐 프리메이슨이다, 무슨 뭐 버트란트 러셀이다, 빅토 로스차일드다, 데이비드 록펠러다, 혹은 이러한 오늘 소개하는 채텀 하우스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검색하면 인드라가 그동안에 이야기한 것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인드라의 국유본론이 끊임없이 계속 진행형이죠. 왜냐하면 10년 전 할 때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고 가층가층 정보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10년 전만 해도요, 인터넷에 하다못해 국유원이 뿌리는 가짜 뉴스조차, 가짜 뉴스 음모론조차 없었을 때예요. 인드라가 일일이 다 검색해가지고 그때는 찾아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보가 부족했는데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정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동시에 가짜 뉴스, 가짜 음모론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공부와 노력이 필요한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인드라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이러한 것들을, 이런 시스템을, 어떤 구조론을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게 있거나 혹은 뭔가 다른 내용이거나 인드라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반론을 주시면은 제가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제 국유본론을 더 뭔가 현실과 더 부합되게 만들려고 노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이러한 또 기존의 이론들에 대해서 논지돼서 언제든지 질문 주신 분들이 옳다면 인드라는 인드라 주장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이걸 전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드라 국유본론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이기 때문이죠. 더 나은 이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인드라는 승복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동인도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라운드 테이블, 그 다음에 300인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빌더버그, 그 다음에 상극위원회, 이렇게 왔어요. CFR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인드라
그러니까 CFR이 그냥 업무 기관이다만 얘기하지 세계 최고 정부 기구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습니다. CFR이 현재 세계 최고 정부 기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어요. 기존의 음모론들은 세계 최고 그런 조직을 일루미나티다, 무슨 선거기관이다, 빌더버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인드라처럼 CFR이 현재 세계 최고 정부 기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인드라가 세계에서 최초고 처음이고, 지금도 인드라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구경 황제가 바뀔 때마다 대체적으로 세계 최고 정부 기구가 바뀌었다 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이다. 어떤 의미냐면, 전 세계가 알만한 전 세계 엘리트들에게 세상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가장 좋은 게 조직을 바꾸는 게 가장 눈에 보이죠. 건축물로 치면은 파리 에펠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딱 뭔가 이렇게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처럼 뭔가 조직을 새롭게 세계 최고 정부로 기구를 딱 만들면 세상이 변했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이거죠. 그대로 두면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경 황제가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 어떤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게 전임 황제와 후임 황제 간의 관계가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적이 쓰던 조직을 흡수할 수 있을지언정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굉장한 심리학과 여러가지 가성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럴 바에야 새롭게 만드는 게 나은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록주하고 데이비드 록펠러의 상극위원회하고 대록주의 CFR,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데이비드 록펠러와 적대적이었나?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와 아들이 적대적인 관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면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실리적이기 때문이죠. 실리적이기. 그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게 더 이렇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왜냐?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죠. 대부분 주기가 30년 정도인데 30년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3번이면 3번 바뀌잖아요. 당대 조직은, 당대 9번 세계 최고 정부 조직은 그 시대의 국기본이 원하는 미션과 과제에 맞게 최적화된 조직이었어요. 그죠? 근데 30년이 지났어.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 대록주가 아버지는 반소 친중 세계 전략을 정립했고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조직으로 상극위원회를 잡았다면 대록주는 세계 전략을 바꿨거든. 어떻게? 친미 반중으로 바꿨어요. 근데 과거에 반소 친중 상극위원회 조직으로 자신의 친미 반중 전략을 구사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이유, 상징적인 이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 마지막으로 실리적인 이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구경 황제들은 황제로 취임했을 때 새롭게 세계 최고 정부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CFR 같은 경우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죠?
빌더버 같은 건 새롭게 만든 거고, 데이비드 록펠러도 상급위원회도 구형 황제가 되면서 새롭게 1913년에 만든 게 상급위원회지만 CFR은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새롭게 한 거죠. 네? 리빌딩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적대 관계냐? 아니다 이거죠. 이 CFR을 CFR답게 만든 게 누구냐면 바로 데이비드 록펠러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유산 중에 하나가 CFR이에요. 자신이 그걸 맡아서 더 크게 확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아버지의 의지를 배반하기 위해서 CFR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데롭주가 CFR을 세계 최고 정부 기구로 새롭게 리빌딩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드라가 강조하는 박정희 정신이다 이거죠. 네? 말하자면 록펠러 정신인 거예요. 데롭주가 CFR을 세계 최고 정부 기구로 한 것은 록펠러 모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록펠러 모델에 집착했다면 상급위원회를 계속 가져갔겠죠. 아버지가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데롭주가 중시했던 것은 록펠러 모델이 아니라 록펠러 정신이었던 거죠. 인드라가 늘 강조하잖아. 박정희 모델에 집착하는 것은 좌우익 파시오들이 박정희 모델, 고도 성장 시기, 60년 전에 그 모델을 집착한다. 그 당시엔 최적이었어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델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그때는 후진국이었고 이제는 선진국인데 여전히 박정희 모델에 집착한다는 것은 반쪽 정은이나 문전비나 지명이나 머리가 비었기 텅 빈 깡통이기 때문에, 좀비이기 때문에 하는 짓거리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새마을 정신, 자조 정신, 박정희 정신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자조 파시즘이 아니라 자유, 자조 정신. 그게 박정희 정신이다. 록펠러 정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역사에 대해서, 구의원 조직 역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네? 동인도 회사를 파산시킨 게 로스차일드고, 그죠?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 이사진이 만든 것이 300인 위원회가 있었죠. 그건 그 300인 위원회 저자 존 콜먼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90년대 초반에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발생했어요. 90년대 때 라운드 테이블의 두 주체는 한쪽은 영국 국은 귀족 대표고 다른 하나는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어요. 왜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었냐? 당대 영국 국유본 가문의 물주였고 초대 구형 황제 가문이었던 베어링 가문이 드디어 파산했습니다. 90년대 때 완전히 망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완전히 베어링 가문을 무너뜨렸어요. 위기를 느낀 구본 귀족이, 영국 구본 귀족들이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만나자, 살려달라,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라운드 테이블이에요. 그 과정에서 영국 구현 귀족이 페이비언 협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 경제적으로는 동인도 회사 이사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페이비언 협회, 들어보셨죠? 페이비언 협회를 모여서 영국 구본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이 300인 위원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때 300인 위원회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 버트란트 러셀이냐? 아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버트란트 러셀은 그냥 듣보잡이었어요. 아직 백작도 아니었고 그냥 그 당시에 독일 유학 중이었나? 갓 대학생, 피덩이였다 이거죠. 그럴 만한 영향력이 없어서 나중에 300인 위원회 명단에 있었는데, 그럼 나중에 1905년경인가 그 가능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00인 위원회는 당시에 그러면은 위상이 어땠는가? 그거는
뭔가 세상을 주도하긴 하는데, 그죠? 그동안에 왔던 만약 브렉시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0인위원회는 브렉시트다. 있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 그거를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뺏기지 않고 보존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네. 그러한 생각에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만든 게 300인위원회지 세계 정복을 위해서 더 하려고 했던 것이 300인위원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300인위원회를 누가 주도했는가? 몰라요. 근데 추론사항은 가능한 사람이 한 명 있다. 누구냐? 베드포드 공작이다.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 19세기 말에 당시 빅토리아 여왕한테 뭐라고 베드포드 공작 가문이 얘기했냐면, 지나치게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쏠리지 마세요. 이렇게 빅토리아 여왕한테 얘기할 정도예요. 그때 왜냐면 나중에 영국 왕이 되는 왕세자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로스차일드 나중에 이제 최초의 구변 황제가 되는 네티 로스차일드하고 친구 먹어요. 네티가 작정하고 접근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왕세자가 로스차일드 그 네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한테 재정 지원 아낌없이 해주니까 막 숱하게 여자 만나고 바람 피고 흥청망청 연애하고 로스차일드가 다 대주는 거야. 왕세자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티를. 네티가 머리가 똑똑한 양반이가지고 최초의 구변 황제거든요.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80년대부터 시적으로, 그러니까 네티가 최초로 영국 귀족 자기를 받아요. 1910년대, 20년대 남작 자기를 받지만 그거는 영국 자기가 아니라 유럽 자기예요. 오스트리아 그 나라가 왕실한테 자신들이 로스차일드가 후원해 주니까 그거 고맙다고 유럽의 전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들에게 다 자기를 내렸거든요. 영국 로스차일드도, 런던 로스차일드도 당연히 그 자기를 받았죠. 그러나 영국만은, 다른 나라들은 다 그 자기를 인정해줘서 로스차일드를 귀족으로 인정해줬는데 영국 귀족들만은 인정을 안 했어요. 1880년대 공작도 아니고 백작도 아닌 남작 자기를 주면서 비로소 귀족이 된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 근데 그 80년에 영국 구변 귀족이 주고 싶지 않은데 왜 줬냐? 그때 비로소 1880년대 로스차일드 가문이 비로소 구변 황제 가문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 거예요. 할 수 없이 남작자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세에 몰린 영국 구변 귀족들은 살고자 베어링 가문처럼 파산당할까봐, 영국을 빼앗길까봐, 로스차일드 가문한테 세계를 빼앗길까봐 수세적인 입장에서 브렉시트를 하는 것처럼 한 게 300인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라운드 테이블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그 세계 조직이 아니고 그냥 연영방 조직, 연영방 준비 조직이 또 2차 라운드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인위원회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없어요. 300인위원회 명단에는 로스차일드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300인위원회를 주도한 건 아까처럼, 그래서 인들하는 베드포드 공작 가문으로 추론한다. 왜냐하면 베드포드 공작 가문의 반개가 바로 러셀 백작 가문이에요. 장자만 셋을 가증하잖아요. 나머지는 베드포드 공작 가문을 이을 수 있는데 반개, 즉 다시 뭐 셋째나 넷째
애들은 공작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 하나가 러셀이었고, 러셀 할아버지가 그 백작기를 받아요. 러셀, 버트란트 러셀 할아버지가. 그리고 버트란트 러셀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이 받는데 형이 죽어요. 버트란트 러셀이 그걸 세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로스차일드가 죽어서, 런던 로스차일드가 죽어서 빅토 로스차일드가 26살인가 남작자기를 받아요. 3대 런던 남작자기를 빅토 로스차일드가 받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 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1차 세계대전은 인드라 구본론 관점에서 누가 일으켰느냐. 1차 세계대전은 파리 로스차일드가 일으켰다. 러시아 2월 혁명은 누가 일으켰느냐. 프리메이슨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영국 구현 귀족이 일으킨 거죠. 말하자면 베드포드 가문이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베드포드 가문 공작 가문이 꼭 일으킨 건 아닌데, 그냥 영국 구현 귀족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베드포드 공작 가문이 일으켰다, 러시아 혁명을. 이렇게 보시면 2월 혁명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월 혁명대로 가면 러시아라는 나라를 누가 먹냐면 영국 구현 귀족이 먹어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세계 구현 황제 가문이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순식간에 어떻게 되죠? 전임 황제였던 베어링 가문처럼 폭삭 망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자원이 많고, 그 다음에 철도 사업,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래가지고 러시아 그 비밀 경찰 있죠? 그거는 이미 러시아 혁명 전부터 두 세력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비밀 경찰 체카죠, 체카. 하나는 체카가 장악했고, 절반 정도는 영국 구현 귀족이 프리메슨으로, 그냥 프리메슨으로 얘기할게요. 프리메슨이 장악했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 조직들이 장악했어요. 로스차일드가 장악한 거죠. 근데 2월 혁명을 누가 일으켰냐면, 이거는 프리메슨이 일으켰습니다. 보통 러시아 혁명사를 얘기하는 사람은 볼셰비키와 맨세비키를 얘기하잖아요. 맨세비키라는 사람들 대다수는 프리메슨들이고, 볼셰비키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다 로스차일드와 관련이 있는 애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볼셰비키는 로스차일드, 맨세비키는 프리메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는 아닌데 큰 줄기가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2월 혁명은 혁명이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도 혁명이고 형식적으로도 혁명이에요. 근데 그 꼴을 보겠냐 이거야, 로스차일드가. 안 되지. 그래서 10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형식적으로도 쿠데타고 내용적으로도 쿠데타가 러시아 10월 쿠데타예요. 그거는 인드라와 구현 귀족인 노엄 촘스키도 러시아 쿠데타가 맞다고 얘기해요. 인드라나 노엄 촘스키가 유일하게 견해가 일치된 대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록펠러는 로스차일드의 하수인이었거든요. 록펠러 석유를 딱 찢어버려가지고 당시에 록펠러 가문은 중노야 사냐 기로에 놓여 있을 때이기 때문에 무조건 로스차일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때예요. 그때 록펠러 집에 트로츠키가 거기에서 록펠러 집에서 먹고 지낸 거죠. 록펠러가 원해서 아니죠. 로스차일드가 록펠러 집에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2월 혁명 딱 일어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러시아로 가라 해가지고 록펠러가 용돈 줘가지고 트로츠키가 러시아에 갔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외부에서 아무것도 없는 놈이 트로츠키가 어떻게 러시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비밀 경찰 체카 조직을 이용해라. 어떻게? 체카 조직 애들을 전부 다 볼셰비키 당원으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볼셰비키 당원이 확 늘어납니다. 대다수가 비밀 경찰이었어요. 출신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 경찰 출신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맨세비키는 물론이고
예, 사회혁명당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예, 무슨 노동협동주의자, 무슨 무정부주의자 싹 다 죽였습니다. 체까라가 볼셰비키란 이름으로 싹 다 죽였어요. 레닌도 스스로 인정했어요. 나는 우익파쇼라고. 레닌은 또 독일 기차로 갔잖아. 누가 지원했어? 독일 애들이 독일이 지원했다고 하죠. 그 독일 배우가 누군데? 파리 로스차일드지. 한마디로 로스차일드 작품이에요. 파리 로스차일드 작품. 그래가지고 부아트란트 러셀은 1차 세계대전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감옥 갔다 왔잖아. 예. 그리고 볼셰비키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레닌과 트로츠키를 경멸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닌, 트로츠키를 싫어했어요. 끔찍하다. 그런데 언제 바꾸냐? 버트란트 러셀이 입장을 언제 바꾸냐면 레닌과 트로츠키 말고 스탈린이 1927년부터 사실상 집권하게 되는데, 그때가 마침 최초로 채텀하우스 룰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1927년도 재미난 해예요. 자, 말하자면 쭝공에서 예, 쭝공 공산당 애들아, 국민당 밑으로 기어 들어가라. 그게 언제적입니까? 예. 모택동이 이제 레닌 버트란트 러셀이 아마 20년경인가 예. 런던 영국 대표로 레닌 트로츠키를 만나고 유라시아를 건너서 중국에 왔는데 마침 아팠어요. 폐결핵을 걸렸나? 그래서 1년 동안 중국에서 치료를 했어요. 치료한 다음에 북경대에서 연설을 했는데, 강연을 했는데, 그때 청강생이 모택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 인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부아트란트 러셀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하는 바람에 일본 애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죽기를 바랬어요. 일제 파시스트들은. 특히 당시 일제 이토 히로부미를 뒤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미쓰이거든요. 해군의 미쓰비시, 육군의 미쓰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쓰이의 뒤는 누가 있죠? 로스차일드가 있습니다. 미쓰이의 뒤는 로스차일드예요. 미쓰비시의 뒤에는 프리메이슨이 있었고, 일본 메이지 유신을 익힌 거는 프리메이슨이지 로스차일드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망해가지고 프리메이슨이 영국 국영귀족이 중국 현지 법인인 사순 가문에게 밀려가지고 일본에다가 전진 기지를 만드는 거죠. 프리메이슨이 만든 거예요. 영국 국영귀족이. 그게 미쓰비시예요. 미쓰이는 로스차일드. 당시에 로스차일드가 잡고 있었단 말이야.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버트란트 러셀 입장에서는 이거 중국을 일본에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중국 공산당 창당대를 19년인가 했죠. 20년에. 쭝공의 핵심 인사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다 친일파였습니다. 국민당의 핵심 인사들도 다 친일파예요. 근데 그건 19세기 친일파예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20세기 친일파가 아니라 19세기 친일파였습니다. 이런 구구변 정세를 모르니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한 나라가 일본이니까 일본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근대화하자. 이게 19세기 친일파거든요. 근데 20세기 친일파는 일본의 정체가 드러났잖아. 그런데도 일본에게 충성하자. 이런 거는 반쪽이죠. 반쪽 일성, 반쪽 노면, 문좀비, 이런 애들은 반쪽이고
이 19세기의 친일파는 그냥 친일파, 반쪽이와 친일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친일파는 명분이 있고 우린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다 배척하는 게 근대사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할 게 친미 친일파는 대한민국에 언제나 이루어왔다.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미 친일파. 그러나 반미 친일파는 대한민국의 맥로고 악질이고 오늘날 한반도 분단체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맥로 중에 맥로다. 반쪽이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거. 반쪽 민주당, 반쪽 노면, 문전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쪽 일성, 반쪽 정의를, 반쪽 정의. 반쪽이들이 문제다. 반쪽 아베의 똘마니가 반쪽 민주당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 대목에서 이제 27년 때 중국이든 유럽이든 특히 소련에서도 스탈린을 딱 정하고 스탈린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때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버트란트 러셀이 합의가 됐죠. 그러나 여기에 통수친 게 로스차일드, 파리 로스차일드고 대공황을 일으킨 건 파리 로스차일드가 일으킨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롭게 구경 황제가 되려고 하는 버트란트 러셀을 통수친 거죠. 미국 경제와 영국 경제, 유럽 경제를 다 나가리 시킨 거죠. 근데 그 덕분에 그게 너무나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로스차일드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 정도일까 하고 대공황이 엄청나게 나오는 바람에 비난을 엄청나게 받아요. 로스차일드가 미국과 영국, 전세계 유럽과 미국에서. 그런 바람에 파리 로스차일드가 돼집니다. 1914년인가 어쨌든 되져요. 당시에 로스차일드 가문, 구요 황제 가문이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중심은 런던 로스차일드가 아니라 내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런던 로스차일드였는데 내시가 죽은 다음에 2대 남작인 런던 로스차일드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친구는 곤충 전문가, 과학자였지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파리 로스차일드가 나이가 연장자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파리 로스차일드가 당시에 전세계 구요 황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런던 로스차일드는 1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없어요. 1차 세계대전의 책임은 파리 로스차일드가 집니다. 그래서 무슨 1차 세계대전 끝나가서 파리에서만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쿠데타를 일으킨 건 파리 로스차일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수습해야 되니까 그때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가 한 짓도 있기 때문에 슬쩍 물러났죠. 왜냐하면 중간에 유대인 애가 하나가 1차 세계대전 때 전쟁 상인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동시에 프랑스나 영국인가 그런 데서도 훈장을 받고 전쟁 상인이에요. 바하로프인가? 터키 출신의 유대인인데 걔가 또 발칸반도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작정해가지고 하려다 미수에 그쳐요. 그러니까 이것도 로스차일드가 또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구나. 파리 로스차일드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되면서 또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1920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염려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래서 그냥 파리 로스차일드의 일방적인 행보는 안 된다. 그러한 면에서 드디어 다시 영국 구변 귀족들이 뭉친 것이 채텀하우스고 채텀하우스의 리더는 버트란트 러셀이고 그래서 새로운 구변 황제가 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구변 황제였냐?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때까지. 왜냐하면 빌더버그가 1954년에 창립되는데 많은 자료가 빌더버그를 누가 만들었냐? 새로운 구변 황제인 빅터 로스차일드가 만들었다는 거죠. 남작자기 받을 때는 갓 대학교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었던 빅터 로스차일드가 50년대 되면 이미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이미 다 이제 나이 먹을 만큼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구형 황제가 된 거죠. 그리고 빌더버그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 바람에 이제 버트란트 러셀은 뒷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근데 전임이니까, 전임 버트란트 러셀이니까 그냥 물러납니까? 아니지. 딴지를 계속 걸었죠. 어떻게? 1960년에부터 나온 007 시즌, 007 영화, 제임스 본드, 이건 버트란트 러셀이고, 제임스 본드하고 싸우는 세계 악당은 누구죠? 스펜서, 빅터 루차일드죠. 그래서 빅터 루차일드, 007에 나오는 스펜서의 악당들은 카리브 섬의 섬, 쿠바잖아, 쿠바 미사일. 그러니까 중국어 입고 있어. 뭐죠? 중국어? 황금? 공산당. 로스차일드가 사순 가문, 마약으로 돈 번 애들. 07 영화 딱 코드 보면요, 스펜서에 대한 혐의가 다 빅터 로스차일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딴지를 거는 거지. 근데 빅터 로스차일드는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버트란트 러셀은 록펠러 가문의 막내인 데이비드 록펠러를 영국으로 유학시켜요. 런던 정경대학이 어떤 나름대로 국유원 학교거든요. 거기 유학해 왔을 때 데이비드 록펠러가 다 인사하죠. 그래서 딱 보니까 얘가 재능이 있어. 그러면 버트란트 러셀이 구형 황제일 때 1940년대 때죠. 그때는 좌에는 빅터 로스차일드, 우에는 데이비드 록펠러, 좌우로 딱 지구 중심을 갖고 내가 계속 구형 황제 짓을 해야지 했는데, 문제는 버트란트 러셀에게는 자본이 없는 거야. 돈이 있어야지. 머리는 좋아가 천재잖아요. 수학 천재, 철학 천재인데 암만 머리가 좋으면 뭐예요? 제갈량이 암만 머리만 좋으면 뭐예요? 황제가 되려면 무역이, 삼국지 시대는 무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본경제 시대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 버트란트 러셀에게. 구상은 좋았지. 좌. 빅터 루스차일드, 넌 소련 먹어. 우, 미국, 데이비드 록펠러, 넌 미국 먹고. 그래서 난 세계를 먹는, 둘을 딱 장악하고 내가 세계를 먹는다. 이런 어떤 구조를 가졌는데, 그래서 키웠어요, 데이비드 록펠러를. 그 여태까지 CFR이라는 것은 이 버트란트 러셀의 채텀 하우스의 총독부라고 했었죠. 식민지. 그 당시에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총독부가 말하자면 CFR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CFR을 만들었던 것은 1919년이니까 20년, 채텀 하우스와 연도가 같은데, 그 이전까지 1940년대 그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는 CFR의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총독부밖에 안 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잊으셔도 돼요, 그 역사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어요, 사실. CFR은. 그러나 언제부터 CFR이 중요해졌냐? 바로 데이비드 록펠러가 영국 런던 정경대학 유학을 마치고 버트란트 러셀 구형 황제 신임을 받은 다음에부터 어디다 투자하냐? 바로 CFR에게 투자합니다. 할아버지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죠. 이 3세대 록펠러 형제들은, 5형제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록펠러 형제재단을 만들어요. 록펠러 재단은 자선사업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나중에 뭐 이게 더 돈도 많이 벌었지만, 록펠러 형제재단은 록펠러 재단과 다릅니다. 록펠러 재단과 달리 록펠러 형제재단은 5형제가 돈을 내서 출원해서 만든 건데, 이건 정치적인, 정치 자금이었어요. 정치용이었어요. 목적이 정치였습니다. 이 록펠러 형제재단 자금과 그 다음에 당시에 백기사였던 포드 재단, 무슨 카네기 재단,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CFR에게 투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그 CFR이 사실상 1950년대부터 커다란 영향을 발휘해서
CFR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루즈벨트 때까지는 버트란트 러셀이 임명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루즈벨트가 죽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과 관련 있는 트루먼 때부터는 누가 임명했나? 버트란트 러셀 인가를 받고, 물론 최종 결제는 버트란트 러셀이 임명한 거지만 추천을 할 수 있잖아. 마치 국회의원이 최종 결제를 하지만 반쪽 노면이나 문전비나 반쪽일성 이런 애들을 임명할 때는 추천이 필요하거든요. 그 누가 추천했냐면 반쪽 아베가 추천한 거예요. 반쪽 노면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매국노니까. 문전비를 임명하게 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반쪽 아베가, 우익파시 반쪽 아베가 추천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필요하니까 일리가 있다 하고 임명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록펠러가 프리메이슨 트루먼을 추천했고, 버트란트 러셀이 록펠러가 하면 맞겠지 하고 해준 거예요. 그 이후로 아이젠하워도 같은 방식으로 록펠러가 추천하고 버트란트 러셀이 인정하는 그러한 선이었는데 54년부터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빅터 로스차일드가 구역 황제가 되니까 록펠러가 추천하고 빅터 로스차일드가 허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아이젠하워 2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1기는 록펠러가 추천하고 버트란트 러셀이 임명한 것이었다면 2기는 아이젠하워 2기는 록펠러 가문이 추천하고 빅터 로스차일드가 허가하는 것이 됐죠. 케네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록펠러가 추천하고 빅터 로스차일드가 임명하는 것이 케네디였어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됐죠. 그래서 데이비 록펠러는 미국 민주당, 문제가 됐던 데이비 록펠러의 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은 공화당, 이렇게 돼서 했던 건데, 빅터 로스차일드는 그 당시에 록펠러 형은, 데이비 록펠러의 형은 로스차일드 가문 라인을 따른 겁니다. 빅터 편을 든 거예요. 빅터 편을 들어야지 자기가, 그 사람은 대통령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빅터 라인을 간 거예요. 반면에 데이비 록펠러는 버트란트 러셀 라인이었기 때문에 빅터를 안 갔어. 그러니까 이걸 모를 리가 없는 빅터 로스차일드는 당시에 세계 정보부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KGB는 물론이고, 영국 정보부는 물론이고, 모사드, KGB, CIA는 48년에 했지만 10년간 영국 정보부의 신탁 통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1948년에 나온 겁니다. 10년 동안은 영국 정보부에 머슴을 했어요. 58년까지 미국 CIA는 미국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영국을 위해서 일했어요. 미국 CIA, 미국을 위해서 일한 게 CIA가 아니에요. 영국을 위해서, 빅터 로스차일드를 위해서 일한 게 CIA입니다. 당연히 미국 CIA는 58년에 신탁 통치를 끝내고 독립했지만 여전히 그 인맥들은 다 빅터 로스차일드의 인맥이었어요. 그 CIA 요원이 케네디를 암살한 거죠. 왜? 케네디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가 케네디를 암살한 것은 빅터 로스차일드입니다. 왜? 베트남 전쟁을 지속시켜야 되고, 베트남 전쟁을 지속시켜야 미국이 고립되고, 미국이 고립되면 미국 민주당이 망하고, 미국 민주당 대신에 미국 노동당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 노동당이 등장하면 누가 망해요? 데이비 록펠러가 망합니다. 그러나
케네디를 암살한 이유는 베트남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케네디는 베트남 전쟁을 지지했어요. 케네디가 암살당한 이유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달러에 대한 권한 때문이에요.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 재무부로 연방 연준에서 재무부로 권한을 이동시키면은 당시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은근히 바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이비드 록펠러였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재무부 권한으로 바꿨다가 언제든 로스차일드 가문만 망하게 하면 언제 다시 연준으로 바꿔도 되거든. 노림수였던 거죠. 피터 로스차일드가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케네디를 한 거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지속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록펠러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달렸고 민주민주당은 미국 민주당은 엄청난 위기에 빠졌던 거고 전반적으로 미국 구별 귀족들은 거의 초죽음의 상태가 196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죠?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 해결책이었고, 그렇죠? 그 달러는 도저히 못 건드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이 쥐고 있는데 국제결제은행 BIS는 누구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 겁니다. 오늘날 연준과 달라요. 그 당시에는 미국 연준이라는 것은 그저 수많은 중앙은행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오늘날과는 위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혁명을 일으켰죠. 어떻게? CFR 최초로 상급위원회 만들기 전에 CFR 67년 회의인가에서 전무후무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북미, CFR 회원들 사이에서 빅터편은 겉으로 나온 것은 베트남 전쟁은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였지만 공식적인 것은 실제 목표는 뭐였냐면 계속 빅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빅터에 대해서 미국 독립혁명처럼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진짜 혁명, 진짜 독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1967년 CFR 전무후무한 회의였어요. 거기서 누가 승리하냐 데이비드 록펠러가 승리하고 미국 구경 귀족들은 차기 구경 황제로 데이비드 록펠러를 추대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대통령 그 다음부터 나온 대통령이 바로 닉슨이었죠. 닉슨은 로스차일드 파도 아니고 록펠러 파도 아니었습니다. 둘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닉슨이 필요했던 거죠. 베트남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공화당 대통령이 필요한데 공화당에는 데이비드 록펠러의 형이 빅터파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빅터파가 아닌 정치적 인사가 케네디하고 60년에 싸웠던 닉슨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닉슨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거기에 원래 버트란트 러셀 파였던 헨리 키신저가 이 사태를 탁 보고서 재빨리 데이비드 록펠러로 전향합니다. 헨리 키신저가 유대인이라고 다 빅터파 아닙니다. 브레즈스키도 유대인이지만 록펠러파잖아. 노엄 촘스키도 유대인이지만 빅터파 아닙니다. 버트란트 러셀파에서 록펠러파로 전향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1970년에 버트란트 러셀이 사망합니다. 전임 황제가 죽는 바람에 영국 구분 귀족들이 세가 확 약화돼요. 우리도 그렇잖아. 정치 세계에서 정치적 지주가 죽으면 물주가 죽으면 그 조직이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 파였던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했냐면 상당수가 헨리 키신저나 그런 사람들처럼 록펠러 파로 전향하거나
아니면 300여 년의 저자인 그 존 콜먼처럼 존 콜먼이 영국 정보부원이었죠. 예, 이런 존 콜먼처럼 미국으로 망명하는 겁니다. 망명했어요. 상당수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비로소 미국이 독립하죠. 진짜 독립을 했고요. 1973년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황제가 되고 1973년에 빌더버그 회의에서 안건이 올라와요. 어떤 안건? 상극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자. 통과됩니다. 그래서 상극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근데 상극위원회는 사실 명분은 간단하게 전세계 석유업자들의 이해를 친선을 도모하는 친목회가 상극위원회예요. 네, 상극위원회가 무슨 거대 음모조직이 아니라 시작은 어떤 거였냐면 세계 석유업계의 인사들의 친목회가 사교클럽이 상극위원회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습니까? 상극위원회가 만들어지자마자 전 세계 모든 인사들이 다 상극위원회에 달려든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물론 사전 작업은 다 했죠.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래서 상극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빌더버그는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뒤끝이 강렬하잖아요. 나폴레옹처럼 엘바 섬에 이렇게 유배됐다가 탈출하듯이 빅토르 로스차일드는 뭔가 데이비드 록펠러의 한수 먹여야겠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여러가지 노림수를 가졌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영국 탄광노조.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자신의 직영지자 식민지였던 소련 공산당 애들한테 연락해서 영국 탄광노조 일으켜라. 탄광노조 애들이 당시 그 소련 공산당 애들 지시받았거든요. 탄광노조 애들이. 그래서 일으켰는데 또 그때 대처 여사가 있었죠. 대처 총리가. 그 대처는 누구냐? 데이비드 록펠러가 임명한 영국 총리가 바로 최초의 영국 총리야. 그러니까 구역 황제로가 되면서 처음으로 데이비드 록펠러가 영국 총리로 임명한 사람이 대처 여사예요. 그 전까지 영국 총리는 뭐 버트란트 러셀이 임명하거나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임명했다면 대처는 데이비드 록펠러가 최초로 임명한 영국 총리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영화 스타워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한솔로가 누구냐? 데이비드 록펠러. 이렇게 되는 거죠. 공주를 구한다. 악당, 위의 독재자, 악당, 빅토르 로스차일드. 스타워즈. 그러니까 스타워즈 맨 처음에 만든 조지 루카스는 이런 시나리오에는 완전 황무지예요. 그 캐릭터는 잘 만들고 SF는 잘 만들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만든 거는요, 루카스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시리즈 이렇게 만든 건 이 어떤 구본 역사를 좀 아는 애들이 각본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스타워즈를 보시면 이 구변 역사를 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007 영화 스타워즈 이런 거 참고가 됩니다. 구변 역사를. 그래놓고 그래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영국 탄광노조 대처여사가 이겼죠. 그래가지고 90년경인가 드디어 화병으로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돼집니다. 죽습니다. 그 91년경 물질가 사라지니까 소련 공산당이 붕괴가 되죠. 그래서 빌더버그 회의인가 거기에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선언하죠. 이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 상극위원회는 어떤 거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좌유럽, 우아시아인데 그 당시에 상극위원회 아시아에는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 지부가 아니라 일본 지부였어요. 20세기에는. 유럽 지부는 전체 유럽인데 아시아는 일본 지부였어요.
이게 상극위원회가 언제 확대가 되냐면 2000년에 김대중 정부 때, 그때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인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확대됩니다. 자, 여기서 78%는 반소 브레진스키, 데이비드 록펠러의 전략은 뭐냐? 78% 반소, 22% 친중이었거든요. 왜 친중하냐?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근데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죽고 소련 공산당이 망했어. 목적을 달성했잖아. 반소라는 목적이. 그쵸? 78%의 반소 목적을 달성했어요. 상극위원회 목표도 사실상 성실한 거예요. 새롭게 상극위원회를 조직을 개편하든가 아니면 다른 조직을 우선으로 내세우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당시 그래도 데이비드 록펠러가 계속 그건 황제니까 자기가 소중히 한 조직이니까 바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영부영이 흘러간 거예요. 10년 동안 쭉. 친중은 남았지, 헨리 키신저는 남았는데 브레진스키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여전히 소련은 망해도 유라시아에서 중심은 러시아니까, 반소에서 반너로 바뀐 거죠. 근데 이전에 냉전 때와는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략이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때다, 큰 틀에서. 근데 친중은 계속 살아남으니까 헨리 키신저 된 거고,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1990년대 때도 계속 놀라면 이제 뭐하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이건 구번 역사지만 공식적으로는 소련이 붕괴되니까 세계에 다시 위기가 온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 해결책을 임시방편으로 찾은 게 뭐다? 악의 축, 뭐 북한, 이란 이런 애들, 그리고 프랑스. 그 네오콘이 제시됐던 게 여러 가지 아니었어요. 프랑스를 적대로 악의 축으로 만들까, 일본을 악의 축으로 만들까, 북한, 이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이도저도 안 되니까 하는데 9.11이 터졌어요.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역효과를 준 게, 그동안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구사했던 수법이 반미였거든요. 버트란트 러셀도 영국 국영 귀족이니까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 반미에 은근 찬성했고,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베트남 전쟁에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그거를 반미로 다 치화시킬 수 있으니까 반미에 동화해야 됐고,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나쁜 짓은 미국보다,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해 식민지가 있나요? 없어요, 딱히. 아프리카에서 나쁜 짓은 영국과 프랑스가 저질렀지 미국은 아프리카에 없어요. 미국의 노예들을 미국인들이 데려왔나? 유럽 애들이 데려왔지,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그런 책임을 다 반미로 다 바꿀 수 있어. 남미에서도, 남미도 따지고 보세요. 중남미에 누가 있어? 유럽 애들이 식민지 만든 거 아니야.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니까 스페인어 쓰고 포르투갈 쓰잖아. 유럽의 스페인 구병 귀족이나 포르투갈 귀족도 다 반미면 다 돼. 야, 중요한 건 반미야. 그래도 우리 식민지 그때 인디오 학살한 건 포르투갈이고 스페인이잖아. 이젠 반미야. 다 되는 거야. 반쪽이들도 새 세상을 만든 거죠. 반쪽이들. 일제 때 호요시켰던 진짜 악질 반쪽이들이 이제는 반미야. 갑자기 다 공산주의자가 된 거야. 반쪽이들이. 진짜 악질들은 반쪽이들이에요. 오늘날 남북한 공산주의자 핵심 주류들은
반쪽이 됩니다. 반미가 살 길이 없거든. 그럼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반미면 다 돼. 반미면 다 돼. 이게 60년 동안의 반미야. 전 세계에서 다 반미하면, 반미 하나면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갑자기 막 그냥 독립투사가 돼. 김희선처럼 만주에서 밀정 노릇하던 애들이 반쪽이가 되면 갑자기 그냥 다 애국자가 되고, 원래 매국노였던 놈들이. 반쪽이들의 정체가 그겁니다. 네? 반쪽이 60년간의 반미, 모든 걸 미국에게 떠넘기면 그동안 악행을 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를 누가 떠맡아요? 바로 부시 가문이 떠맡으러. 부시 대통령이. 여기에서 부시 가문이 그래도 국기본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부시 가문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왕 이렇게 반미를 어떻게 하면 친미로 돌릴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반면교사,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에 부시가 하나의 반면교사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부시 때 끝났어야 되는데, 뭔가 생각 의도대로 안 된 걸로 보여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유본 질서에서 부시 가문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힐러리가, 클린턴도 인정받듯이. 근데 이 트럼프가 인정받지 못해요. 물론 트럼프를 임명한 것도, 럼프를 임명한 것도 국기본인데, 이 럼프가 대선 음모론을 제기한다 이거죠. 4년하고 물러났으면 그만이고, 딱 거기까지면은 괜찮은데, 얘가, 럼프가 뭔가 대통령 재직실부터 뭔가 딴 주머니를 차고 싶어하는, 부시와도 다른, 클린턴하고도 다른 뭔가 파시즘적인, 지 멋대로, 지 꼴리는 대로 하려고 반쪽 노면 같은, 문전비 같은, 반쪽 아베 같은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런 바람에 국원 기획이 굉장히 틀어졌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트럼프 때문에 갑작스럽게 전 세계가 반미 분위기가 사라지고 친미 분위기로 돌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여태까지 반미면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일본이든 푸딩이든 메고시파르든 좋았거든. 트럼프 짓을 하니까, 트럼프가 럼프하니까 좋았어. 야, 럼프가 계속 대통령 하면 계속 반미하고 그럼 우린 이익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럼프가 선을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영국, 프랑스, 일본 거의 모든 데서 일어난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미국은 당연히 그런, 국원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지간하면 연임시키거든요. 다 8년씩 하잖아. 어지간하면 8년씩 해요. 너무 잘하면 12년 하지만, 연임은 다 허용해주는 분위기인데, 럼프가 오죽 애가 못 낳았으면 4년밖에 못 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드디어 결심을 했는지 대륙주가 2019년에 국영 황제로 취임합니다. 이든영이 된 거죠. 제대로 된 반중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상극위원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고 새로운 친미 반중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CFR 중심으로 가는 거죠. 왜 CFR인가? 미국 중심이어야 되니까, 친미여야 되니까. 그게 78%입니다. 78. 반중이 78%면 굳이 CFR 중심일 필요가 없어요. 그전에 아버지가 했던 상극위원회 중심으로도 얼마든지
반중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반중이다 이거죠. 트럼프식 반중. 그런 반중 친미는 오히려 미국을 더 고립시키게 만든 반중이다 이거죠. 제대로 된 반중은 반중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친미여야 된다는 거죠. 78% 친미, 22% 반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지금 1시 54분이네요. 예, 2시간은 넘어가죠. 예, 여기까지 오늘 얘기하면서 민드라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든영의 건강이 염려되고, 이든영이 전 이든영 지지하지만 이든영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시나리오는 있겠지만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누구 한 사람이 설사 지도자가 잘못되더라도 이 흐름, 현재 구현 흐름은 대록주 황제 혼자가 만든 흐름이 아니다. 대다수 구원 귀족들과 대다수 인류가 커먼센스, 상식의 근거에서 만들어가는 흐름입니다. 누구 하나가 뭔가 뻐짓한다고 이 흐름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성렬왕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성렬왕 혼자 잘해서도 있지만 잘해요. 기대보다 잘하니까. 성렬왕의 흐름은 도도의 세계사적, 인류사적 길과 함께 있다. 수고통들은 이 도도한 인류가 걸어갈 길들을 지금 가로막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노예제 사회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그게 누구냐? 발전민주당, 메공시파르, 푸딩, 문전비, 이런 작자들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